10년 전 어느 저녁,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나 좀 급해서 그러는데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한 번도 의심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통장을 열었습니다. 근데요, 석 달 뒤에 술자리에서 우연히 들은 말이 있어요. 아, 그 사람? 나한테도 연락 왔는데 안 빌려줬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명, 3명. 다들 거절했더라고요. 빌려준 사람은 나 포함 서너 명뿐이었고 그 서너 명 전부 한 푼도 못 돌려받았습니다. 그날 집에 가는 길에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 사람 카톡 프로필을 봤는데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디 여행 간 사진. 어렵다면서 그 웃는 얼굴을 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화가 나는 건지 내가 한심한 건지 그 감정을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2000년 전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면 곧 잊어라. 맞는 말인데 우리는 못 잊잖아요. 왜 못 잊냐면 돌아올 거라 믿었으니까. 믿은 순간 그건 베품이 아니라 외상장부가 된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세요? 내가 줬는데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 있으시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같이 가보시죠. 주지 마라가 아닙니다. 주는 방식을 바꿔라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에 나도 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한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데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자기 할 건 다 하고 있더라고요. 밥도 먹고 모임도 나가고 여행 사진도 올리고 갚을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 갚을 순서에서 내가 밀려 있는 거였어요. 그때 든 감정이 뭐였냐면 분노도 아니고 서운함도 아니고 내가 바보였나? 이거였습니다. 자괴감이에요. 상대가 나쁜 것보다 내가 멍청한 게 더 화가 나는 그 기분. 혹시 이 감정 아시는 분 계세요? 알면 진짜 아는 거예요. 설명 안 해도 되는 감정. 이런 경험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62세 자영업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30년 지기 친구한테 사업 자금을 빌려줬대요. 친구가 폐업하고 연락이 끊겼는데 나중에 공통지인한테 들은 말이 뭐냐면 그 사람 원래 잘 빌려주는 사람이야 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려준 게 아니라 호구로 분류돼 있었단 겁니다. 또 있어요. 은퇴하신 선생님 한 분은 후배들 밥값을 수십 년간 계산하셨대요. 당연히 선배니까.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모임 초대가 안 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선생님 은퇴하셨으니 부담 드릴까 봐요. 부담을 드린 게 아니라 계산할 사람이 없으니까 빼버린 거죠. 17세기 스페인 철학자 그라시안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남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지 마라. 존경은 신비에서 온다. 다 줘버리면 존경이 아니라 편의가 되는 겁니다.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면 나오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있으세요? 항상 내는 사람, 항상 챙기는 사람, 항상 먼저 연락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예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도 함정이에요. 노자 도덕경 8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인은 쌓지 않는다. 남을 위할수록 자기가 더 풍요롭고 남에게 줄수록 자기가 더 많아진다. 이거 그대로 읽으면 많이 줘라는 뜻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노자가 말한 쌓지 않는다는 건 대가를 기대하며 쌓아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줬으면 흘려보내라.
회수를 기대한 순간 그건 베품이 아니라 투자가 되는 거고 투자는 손실이 나면 분노가 됩니다. 실제로 1991년에 발표된 헬퍼스 하이 연구가 있어요. 사람이 남을 도울 때 엔도르핀과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붙어요. 자발적일 때만 의무감에서 나온 도움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마라가 답이 아니에요. 억지로 주지 마라가 답입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건 나한테도 좋은 겁니다. 근데 안 주면 관계가 깨질까다. 주는 건 독이에요. 나를 갉아먹는 독. 저도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사업이 안 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유가 있겠지. 상황이 어렵겠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해와 수용은 다른 겁니다. 이해는 그럴 수 있지 이고 수용은 그래도 괜찮아인데 괜찮지 않은 걸 괜찮다고 넘기면 그게 쌓여요. 그게 나중에 한꺼번에 터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수용하고 있는 건가요? 이 둘을 구분 못하면 평생 당하는 구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인데요. 우리 세대, 40대, 50대, 60대가 경계를 못 끊는 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예요. 양보해라, 참아라, 네가 크니까 져라. 이걸 수십 년 듣고 자랐으니 거절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교육이 맞았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지쳐 있는 겁니까? 이건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거절을 배우지 못한 세대가 지금 가장 많이 소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매번 밥값을 내는 사람 있잖아요. 괜찮아. 내가 낼게. 이 말이 입에 붙은 사람. 처음엔 대접이에요. 두 번째는 여유. 세 번째부터는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의무가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원래 내는 사람으로 분류가 끝난 겁니다. 58세 주부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데요. 시댁 명절 비용을 20년간 혼자 부담하셨대요. 올해 처음으로 나누자고 했더니 시누이가 뭐라 했냐면 언니가 원래 해왔잖아. 원래 해왔으니까 계속해야 한다는 논리. 이게 관계에서 역할이 고정되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궁하면 홀로 제 몸을 선하게 하고 통달하면 천하를 함께 선하게 하라. 이 말의 핵심은 순서예요. 나부터 챙기는 게 먼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눠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궁한데 천하를 걱정하면 그건 성인이 아니라 자멸이에요. 저는 그 돈 문제 이후에 관계를 끊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이 생각이 자꾸 발목을 잡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마음을 굳힌 건 한 가지였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어렵다고는 하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나는 빌려간 상대가 아니라 원래 주는 사람으로 분류된 거구나. 끊고 나니까 처음엔 제가 더 불편했어요. 매정한 사람이 된 것 같고 혹시 진짜 어려운 건 아닐까? 죄책감도 들고.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이상하게 편해지더라고요. 어깨가 가벼워진 느낌. 신경 쓸 게 하나 줄었을 뿐인데야.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끊어야 할 관계인데 질질 끌고 있는 거 있으세요? 하나쯤은 떠오르실 겁니다. 이 가벼워지는 감막,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인쇄소를 오래 했어요. 거래처랑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번만 깎아줄게. 서비스로 해줄게. 이 말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게 관계 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깎아줄 때만 전화 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값 부르면 아, 형 너무한다 이러고 끊어더니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가격을 낮추니까 나라는 사람의 값도 같이 내려간 거구나. 베품의 단가를 내가 정하지 않으면 남이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이 정한 내 단가는 항상 바닥이에요. 2005년에 발표된 노년기 호혜성 연구가 있습니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 지수가 올라가고 신체 건강까지 나빠졌어요. 관계가 몸을 갉아먹는 겁니다. 2020년에 나온 자기결정이론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는데요. 자율적으로 선택한 베품만 관계 만족도를 높였고 의무감에서 나온 베품은 오히려 번아웃과 적대감을 키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해야 해서 하는 거냐. 이 한 끗 차이가 관계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한테 뭔가를 해주고 있다면 그게 하고 싶어서인가요? 안 하면 불안해서인가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서운한 걸로 끝냈어야 했어요. 아, 좀 서운하네 하고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이해하려고 했고 기다려줬고 더 들어갔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서운함은 신호거든요. 여기가 경계선이야 라는 내 몸의 알람인데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면 다음엔 분노가 오고 그 다음엔 자괴감이 옵니다. 단계가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심 많고 넓은 사람. 근데 그 착함이라는 게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포장이었더라고요.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내 욕심. 그걸 인정하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이건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착함의 뒤에 인정 욕구가 숨어 있었어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2022년에 발표된 심리학 리뷰가 하나 있습니다. 남의 비위 맞추기와 자존감의 관계를 분석한 건데요. 타인의 인정에 자존감을 의존하는 사람일수록 과잉 베품 경향이 높았고 관계 내 경계 설정 능력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상대가 인정해줘야 내가 편해지는 구조에 갇혀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고마워해야 내가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이건 베품이 아니라 중독이에요. 인정 중독.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돈을 빌려간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갚고 싶은데 지금은 진짜 여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시점이 있습니다. 형이 알아서 해준 거잖아. 내가 부탁한 적 없는데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내가 먼저 괜찮아를 반복하면 상대는 진짜 괜찮은 줄 압니다. 내 속이 타는 건 상대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보여줬으니까. 2023년에 정리된 심리상담 모델이 있는데요. 주고, 지치고, 원망하고 이 3단계가 순환된다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추는 거. 줄 때 기준을 세우는 거. 2022년에 발표된 사회교환이론 리뷰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호혜성 원축이 깨진 관계는 자연 소멸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주기만 하는 관계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마치 정원의 울타리 같은 겁니다. 울타리가 없는 정원은 아무나 들어와서 꽃을 꺾어가요. 울타리를 세운다고 정원이 닫히는 게 아닙니다. 문은 있으니까. 다만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정원에는 울타리가 있으세요? 아니면 누구나 들어와서 가져가는 구조인가요? 6번째 이야기입니다. 노자 도덕경 77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늘의 돈은 남는 데서 덜어서 부족한 데를 보태주지만 사람의 돈은 그렇지 않아서
부족한 데서 덜어 남는 데를 받든다. 2000년 전에 노자가 본 세상이 지금이랑 똑같아요. 없는 사람한테서 더 뜯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더 갖다 바치는 구조. 이게 사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주는 사람한테 더 요구하고 안 주는 사람한테는 아예 기대를 안 해요. 역설적이죠. 안 주는 사람이 더 편한 겁니다. 도덕경 7장에도 같은 맥락이 있어요. 자기를 뒤에 두니 오히려 앞서도 자기를 밖에 두니 오히려 보존된다. 물러서면 오히려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공자도 논어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궁한 이를 돕되 부유한 자를 더 보태주지는 않는다. 도울 사람을 가려서 돕는 게 군자라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퍼주는 게 군자가 아닙니다. 한 치료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계선은 너와 나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거리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선을 긋는다고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이 있어야 사랑이 지속되는 겁니다. 워튼스쿨에서 진행된 연구 결론도 여기에 딱 맞아요. 베푸는 사람 중에서 성과가 가장 높은 사람은 자기 보호형이었습니다. 주되, 기준이 있는 사람, 빠질 줄 아는,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반면 성과가 가장 낮은 사람은 자기 희생형이었어요. 무한정 퍼주는 사람, 기준 없이 다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기준 있는 쪽인가요? 기준 없이 비워지는 쪽인가요?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나이 들면 베풀지 마라.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준 없이 베풀지 마라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줘도 됩니다. 기준이 나를 지켜주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준 없는 베품은 선행이 아니라 자해예요. 7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첫째,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바로 답하지 마세요. 잠깐만 생각해 볼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즉답을 기대하는 사람은 대부분 내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건 거절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존중. 둘째, 한 달에 한 번 나한테만 쓰는 돈을 정하세요. 10,000원이어도 됩니다. 남한테 커피 사주기 전에 나한테 먼저 사는 거. 이 순서만 바꿔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셋째, 싫은데 하고 있는 것을 딱 하나만 끊으세요. 모임이든 전화든 안부든 한꺼번에 다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 그 하나를 끊으면 나머지를 끊을 용기가 생깁니다. 세네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은혜를 베풀었으면 곧 잊어라.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줄 때는 돌아올 걸 기대하지 말고 안 돌아와도 괜찮을 만큼만 줘라. 그게 진짜 베품의 기술입니다. 자기 돌봄을 일상화한 사람들이 번아웃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연구도 있어요. 남을 돌보기 전에 나를 돌보는데 결국 남도 더 잘 돌보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전화 기억나시죠? 형, 나 좀 급해서 그러는데 지금 그 전화가 다시 온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그리고 진짜 생각할 겁니다. 이게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건지 안 주면 불안해서 주는 건지. 여러분도 한 가지만 해보세요. 다음에 누가 뭔가를 부탁하면 3초만 멈추세요. 그 3초가 내 기준을 세우는 시작점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도 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서 실장님께 이만큼 살아오시면서 베푸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십니다. 이제는 그 좋은 마음을 나한테도 좀 쓰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순서가 된 겁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시죠. 싫은 모임 하나 안 가기. 그게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라면 이미 기준을 세우신 겁니다. 들었다는 건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바꿀 준비가 됐다는 거니까요. 가족 중에 비슷하게 지쳐있는 분 계시면 이 영상 한번 보내주세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걸 대신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비슷한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두세요. 위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